2022년도 FRM 파트 2의 리퀴디티 앤드 트레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앤 매니지먼트 같이 공부해 봅시다. 리퀴디티, 유동성 리스크, 자금 조달 리스크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전에는 불과 이게 한 2년 전만 해도 이 리퀴디티 리스크라는 게 없었어요. 파트 2에. 근데 갑자기 또 등장을 한 게, FRM 시험이 사실은 제일 적합한 업종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은행이 제일 적합하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다른 우리 투자은행에 해당되는 이제 증권사, 트레이딩 하는 쪽도 물론 마켓 리스크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니까 쓸 수 있고, 보험사도 이것도 많이 쓸 수 있고 한데, 어쨌든 금융기관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잘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은행이 제일 FRM 시험하고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FRM 시험 중에서도 이제 오퍼레이션 리스크, 운영 리스크 같은 경우는 기본 근간에 해당되는 게 바젤 커머티에서 은행들의 이제 규제로 규제 자본을 갖다가 규제 자본 제도를 바젤 1에서 도입을 하면서 점점 그게 이제 시장 리스크, 그 다음에 마켓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 오퍼레이션 리스크 이런 쪽에 리스크 캐피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스크 캐피탈 중심으로 계속 규제 관리를 해오다가 바젤 3에라도 넘어오면서 이제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것도 되게 많이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히나 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Financial Intermediary, 이제 금융의 중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금을 받아서 그 예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부채는 대부분 예금들이고 만기 짧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대출은 만기가 길어요. 그러니까 maturity mismatch, 만기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추가적으로 자원을 갖다가 좀 대출 쪽에다가 많이 투자하고 싶어요. 이래도 예금이 많이 펀딩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대출을 해주기가 되게 어려워지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부채는 만기가 짧은 만기의 부채다 보니까 그 짧은 만기의 부채를 우리가 상환하려고 하게 되면 긴 만기로 대출이 나가 있으면 돈이 빨리 안 돌아오잖아요. 빨리 안 돌아오니까 부채를 빨리 상환하게 되게 어려운 그런 위험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바젤 2에서는 장기적 투자의 관점에서 이제 은행의 관점에서 장기적 투자라고 하게 되면 장기적 자산 같은 것들인데 주로 대출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 대출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 좀 더 안정적인 자금 조달 재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와 관련된 어떤 규제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단기 부채를 상환하려고 하게 되면 단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제가 있습니다. 근데 바젤2에서 그런 규제가 아주 강화되어서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FRM 시험에서도 리퀴디티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과목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 리퀴디티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전적으로 어떤 금융기관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 또 어떤 금융기관을 타겟으로 하고 있냐면 주로 은행을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은행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다른 금융기관보다는. 자, 이게 비중이 한 15% 비중이 아마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작은 비중은 아닙니다. 과목에서. 그리고 개념들이요, 되게 중복되는 개념들이 꽤 많이 있고, 그리고 define을 해놨는데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런 비율은 이런 거예요 라든지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 이런 걸 해놨는데, 그 용어에 대한 정의나 또는 어떤 비율에 대한 ratio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중복이 되면서요, 약간씩 미묘하게 좀 다르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같은 이야기라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고, 저 책에서는 저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렇게 정의한 이유가 쓴 저자가 다르단 말이죠. 저자가 다르다 보니 같은 컨셉임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약간씩 색깔이 다르게끔 정의가 된 게 있습니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막 그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이거 다른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할 것도 없고, 되게 같은 맥락의 같은 이야기예요 라고 해서 큰 줄기를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하니까 수업 공부를 해 나가는 중에 좀 약간씩 오버랩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나왔던 거하고 이거하고는 정의가 조금 다른데요 라고 하더라도요, 그거에 너무 그렇게 몰입해서 거기에서 길을 안 잃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같은 맥락의 같은 이야기예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자, 드린 핸드아웃에 보면은 2022 FRM 파트 2 Liquidity and Treasury Risk Management Management Topic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Treasury Risk, Liquidity Treasury Risk에서 뭘 공부해야 되는 건지 그 토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핸드아웃 보세요.
맨 왼쪽에 탑픽이라고 되어 있죠. 이 탑픽 분류에 맞춰서 리딩이 있잖아요. 뭐 62리딩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80리딩까지 이렇게 리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탑픽의 범주에 들어와서 지금 이 리딩을 공부하고 있는 건가, 요거를 갖다가 좀 프레임을 잘 짜셔야 되고, 제가 그 크레딧 리스크 여러분 공부할 때에도 크레딧 리스크도 큰 카테고리 중심으로 해서 챕터를 갖다가 꽂아 넣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트레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행히도요, 그 크레딧 리스크는 막 들쭉날쭉이에요. 챕터의 구성이. 그래서 카테고리는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건데 앞에 있는 것도 있고 뒤에 확 챕터가 떨어지는 것도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트레저리는 그것보다는 조금은요, 좀 정리가 되어서 순서가 거의 비슷하게끔 차례대로 가면 되게끔 돼 있어요. 먼저 그 탑픽에 그 다이아몬드로 왼쪽에 이제 3개 표시되어 있는 거, Potential Sources of Liquidity Risk, 그 다음에 Quantitative Risk, Liquidity Metrics, Institutional Liquidity Risk Management Method. 자, 이 3가지는요, Introduction이에요. 기본에 해당되는, 도입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뭐, 유동성 위험이 발생하는 원천이 도대체 뭡니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계량적으로 유동성 리스크를 측정하는 척도가 뭐 있습니까? 이때 이제 척도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뭐 이것은 주로 이제 바젤과 관련된 이야기가 잠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리퀴디티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64챕터에 보시면 Early Warning Indicator라고 해서 조기경보 지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비율이 이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라고 금융기관들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조기경보 지표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고요. 이런 내용들은 전부 인트로덕션이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다이아몬드에 해당되는 The Holistic Liquidity Risk Management Framework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Development and Monitoring Internal Liquidity Metric. 이게 은행마다 자기들의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매트릭, 지표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대부분 보면 되게 비슷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뭐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리퀴디티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게 캐시플로우 모델링입니다. 현금 흐름이 얼마나 들어올 거고 현금 흐름이 얼마나 나갈 거니, 시간별로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갈 거니, 이 모델링이 제대로 되어야 이 호라이즌 내에는 유동성 리스크가 문제가 없지만 호라이즌 좀 길게 가져가게 되면 유동성 리스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캐시플로우 모델링 테크닉이나 또는 뭐 스트레스 테스팅하는 테크닉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스트레스 테스팅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을 해서 우리 금융기관에 아주 그 좀 데트리멘트한 그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그게 CFP라는 거예요. Contingency Funding Planning이라는 거. 자, 이게 우발적인 거죠. 우발적 플래닝을 이게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라는 플래닝이 반드시 쫓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트라데이 리퀴디티라든지 또는 뭐 그 인트라데이 리퀴디티 관련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뒤에 또 나오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중에도 이제 유동성이 뭐, 오전과 오후가 다르고 뭐 이렇게 됩니다.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인트라데이도 유동성은 특히나 그 기간 아주 길게 보지 않고 아주 짧게도 보면서 이제 하루 중 유동성이 괜찮나요? 아닌가요? 이런 것도 이제 보게 돼 있어서, 그 인트라데이 리퀴디티를 관리하는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스크 리포팅 하는 거, 어떤 내용들을 리포팅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포맷으로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홀리스틱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요게 이제 전체 다 틀이에요, 요 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토픽이 되게 중요한 토픽입니다. 자, 그리고 그 딜러 뱅커들도 보게 되면 뭐 뱅크라고 해서 안 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브프라임 위기 때 뱅크들 망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뱅크들도 유동성 위기가 있습니다라는 거. 그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다이아몬드 이야기고요. 그리고 details on day-to-day techniques that banks use to manage liquidity and treasury risk. 좀 더 디테일하게 방법,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테크닉들이 뭐가 있나요? 있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ALM입니다. Asset Liability Management. ALM은 자산과 부채가 기본적으로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만기가 미스매치예요. 부채는 짧고, 그 다음에 자산은 깁니다.
만기 미스매치가 생겨보니까 유동성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부채가 짧다는 이야기는요, 짧은 만기의 부채를 조달하게 되면 펀딩 코스트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자금 조달 비용이. 짧게도, 자, 일드 커브를 예를 들어보죠. 일드 커브 우리 압니다. 그죠? 1년짜리 금리, 2년짜리 금리, 3년짜리, 4년짜리 금리들이 다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금리가 어떤 모양입니까? 일드 커브 모양은 upward sloping,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모양이잖아요. 근데 내가 짧은 만기로 부채를 조달했다라고 하게 되면 짧은 만기에 해당되는 금리를 주면 되니까 짧은 만기의 금리 펀딩 코스트는 작습니다. 반면에 이제 긴 만기로 대출해주게 되면 긴 만기 금리가 높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있어요.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은행이 먹고 사는 원천이란 말이에요. 자, 문제는 그렇게 짧은 만기로 부채를 조달하고 긴 만기 대출을 해주게 되면 장단기 스프레드의 차이가 컸을 경우에 수익성은 높아지지만 대신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부채는 빨리빨리 만기가 도래하고 자산은 만기가 뒤에 오다 보니까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자산과 부채의 만기 구조를 매치시켜 놓게 되면 이익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유동성 위험도 줄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걸 갖다 이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 자,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이 테크닉이요, ALM입니다. Asset Liability Management. 자, 뭐 그런 그 테크닉들에 대한 소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러 개의 챕터에 걸쳐서 65, 66, 73, 74, 79 뭐 챕터에 걸쳐가지고 쭉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뭐 나오겠습니다. 나중에 뭐 따로 디테일하게 그때 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되게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레포 마켓이 있습니다. Repurchase Agreement.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을 맡기고 잠깐 돈 빌려올게요라는 그런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레포 시장에 대한 소개가 이게 잠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transfer pricing, 그리고 more technical aspect of liquid and treasury risk management. transfer pricing은 내부 이전 원가예요. 이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그 조달되는 자금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뭔가를 쓰게 되죠. 투자 부서에서도 그 돈을 이용해서 돈을 갖다 투자를 할 거고 이럴 텐데, 문제는 그 조달된 자금을 조달하는 부문이 있고, 그걸 갖다가 쓰는 부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금을 조달하는 부문은 쓰는 부문 또는 투자하는 부문한테 자금을 넘기면서 이 자금의 원가가 얼마다, 이렇게 원가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쓰는 부문 또는 투자하는 부문은 적어도 그 원가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내부 이전 원가인데,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같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어떻게 프라이싱 하는 겁니까? 라고. 내부 가격은 얼마로 프라이싱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좀 다루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라는 게요, 도메스틱으로만 자금을 조달하는 거 아니고, 글로벌하게 이제 외화 자금도 조달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외화 자금을 조달하는 아주 대표적인 수단에 해당되는 게 크로스 커런시 스왑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왑. 그러니까 커런시 스왑이죠. 커런시 스왑. 예컨대 뭐, 제가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이니까, 한국 돈 1,000원을 줄 테니까, 미국애한테 네가 가진 1달러를 나한테 좀 줘. 대신에 네가 가지고 있는 1달러한테 주었으니까 나는 그러면 그 1달러에 대한 이자를 너한테 줄게. 하지만 1,000원 돈 가져간 거에 대해서 원화 이자는 나한테 다시 줘.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게 장기 자금 조달 목적으로, 외화 장기 자금 조달 목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게 크로스 커런시 스왑입니다. 자, 이 외화 장기 자금 조달 목적으로 크로스 커런시 스왑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문제는 이런 거 한번 공부 혹시 하셨나요? 파토원에서 아마 하셨을 텐데, 지금 환율이 만약에 1달러와 1,000원이 지금 현재 환율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1년 후에 말이죠. 서로 다시 통화를 교환할 때의 환율은 약속을 얼마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forward 환율이잖아요. 선도 환율. 기억납니까, 혹시? 선도 환율을 어떻게 구합니까? 현재 1달러 대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1년 후에는 그러면 1달러 대 얼마를 교환해야 됩니까? 그걸 교환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통화가 가지고 있는 이자를 붙이는 있잖아요. 그지? 힘만큼 있잖아요. 비율을 조정하면 되죠. 그게 이제 interest differential, 금리 차이만큼을 감안해서
미래에 약속하는 환율을 정하면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커버드 인트레스트 페널티예요. 근데 이 커버드 인트레스트 페널티가 성립이 시장에서 안 된다고요. 특히나 이제 외화 자금 조달할 때 여러분은 외화 자금을 조달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자금 조달하시겠어요? 필요할 때 유동성 때문에 내가 외화 자금을 좀 들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자금 들고 있고 싶습니까? 저기 그냥 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통화 들고 있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들고 있으면 글로벌 기축통화 이런 걸 들고 있으려고 하는데 글로벌 기축통화에 해당되는 게 달러란 말이에요. 그러면 달러는 수요자는 되게 많고 공급자는 한 명이죠.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수요의 불균형이, 수급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시장이고 따라서 이론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그 커버드 인트레스트 페널티라는 이자율 평형 이론이 성립이 잘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가 외화 자금을 조달할 때 크로스 커런시 스왑이라는 테크닉, 그런 수단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커버드 인트레스트 페널티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거 이제 여기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테크니컬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liquidity risk from the perspective of asset manager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좀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들이 있어요. 빨리빨리 거래가 되는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좀 떨어져서 거래가 잘 안 되는 자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 투자하시겠습니까? 빨리빨리 돈을 갖다가 회수할 수 있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는 말이죠. 그 자산을 내가 자식한테 물려주고 손자한테 물려주려고 투자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 있다고요. 투자 호라이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야죠, 이제. 자,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 끝나서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을 처음부터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내가 그때 가서 내가 정하지만 파는 시점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내가 이 포지션을 청산하려고 할 때 빨리 청산이 될 수 있어야만 있잖아요. 나한테는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걸 청산하려고 가봤더니 말이죠. 그때 가니까 이거 청산하려면 몇 달 기다려야 되는데 매수자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정확히 현금화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자산들이 이제 일리퀴드 에셋이란 말이죠.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들. 어느 거 사시겠어요? 그러면 사실 때요. 당연히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사게 되겠죠. 자, 유동성 높은 자산을 갖다가 산다는 이야기는요. 유동성 높은 자산의 가격이 otherwise identical,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라고 하게 되면 유동성 높은 자산은 가격이 좀 비싸야 되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은 가격이 좀 싸야 됩니다. 자, 그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유동성이 낮은 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프리미엄을 붙여서 할인율로 디스카운트 할 테니까 가격이 낮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사가지고 나중에 시장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유동성이 좀 회복이 되었을 때 그거를 팔게 되면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애초에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샀을 때보다는 수익률이 좀 더 높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그런 것들은 이제 illiquidity risk, 유동성이 낮은 위험에 대해서 내가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제 수익이 나온 거죠. 유동성 위험 프리미엄이 수익으로 사실은 실현이 된 겁니다. 그게 이론상으로는 사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진짠가요? 그거를 이제 임페리칼리 우리가 리서치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시장이 그렇다는 게 이제 검증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울 게 없죠? 할 거는 많아요, 근데. 할 거 내용이 많고, 그리고 교재에 보게 되면 조금씩요, 약간의 이 타이포도 있습니다. 뭔가 좀 잘못 써져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숫자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해서, 보다 보게 되면은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분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이거는 공부를 해 하면서, 오타도 발견하고, 뭐, 보물찾기 하듯이 있잖아요. 하면서 이제 뭐 같이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다 끝났네요, 이제. 공부. 뭐 해야 되는지는. 자, 이제 그 교재로 가볼게요. 페이지 1페이지부터 봅시다. 리딩 62의 리코드티 리스크라는 거요. 자, 이제 그 하나는 좀 미리 좀 정의를 하고 가야 되는데, 리코디티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종류가 두 개 있어요. 아까 이게 제가 탑픽은 요 리코디티 리스크라고 하는 리딩 62 주제는요, 어떤 토픽에 속하는 거냐면 sources of liquidity risk, 유동성 위험의 소스가 뭡니까?를 갖다가 이제 물어보는 건데,
소스는 2개 있다고요. 2개. 그 이야기는 리퀴디티 리스크를 갖다가 2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2가지. 자, 하나는요, 리퀴디티 리스크 중에 첫 번째는 이 보유자산을 갖다가 빨리 컨버터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걸 우리는 또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빨리 자산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보유자산의 환금성이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돈으로 빨리 바꿀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유동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convertibilit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이거 쓸 때마다 헷갈리네. 이거 A 맞아요? I예요? convertible. 찾아보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할 때마다 쓸 때마다 헷갈려 죽겠어. 벌써 이걸 갖다 한 몇십 년을 쓰고 있는데 이거 헷갈리네 보면. tomorrow 할 때는 요즘 이제 그건 익숙해졌어요. TOMO 그냥 이거만 하니까 옛날에는 TOM이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별것 아닌 가지고 되게 이제 헷갈리고 이랬었는데. 일단은 보유자산의 환금성을 우리는 유동성이라고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딱 유동성을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면 자금 조달 능력이 떠오릅니다. 자, 근데 이 자금 조달은요, 왜 해야 되는 거냐면, 대표적인 경우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 당신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지? 그런 것들이 일종의 유동성이 얼마나 풍부한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 보유자산의 환금성을 유동성으로 정의를 해서, 이 보유자산의 환금성이 떨어지는 위험, 그런 것도 그럼 리퀴디티 리스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류의 리스크는 트레이딩 리퀴디티 리스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능력과 관련된 이런 유동성은요, 당신 유동성이 얼마나 있어? 그건 돈을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니? 이렇게 묻는 건데, 이 자금 조달 능력과 관련된 리퀴디티는 펀딩 리퀴디티 리스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이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리퀴디티 앤 트레저리 리스크 이 책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쓴 책들을 갖다가 짜집기 해가지고 챕터들을 갖다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거를 트레이딩 리퀴디티 리스크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네. 물론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트레이딩 리퀴디티 리스크도 하기도 하고 이거는 그 자산이 어떤 자산이니 따라서 있잖아요. 그죠?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빨리 돈으로 바뀌는 거니 안 바뀌는 거니 따라서 발생하는 위험이니까 asset liquidity risk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요. 시장 유동성 위험이라고도 합니다. 다양하게 부를 수 있어요.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펀딩 리퀴디티 리스크 있어요. 펀딩은 얼마나 빨리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거니 이거 묻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캐시플로우 리퀴디티 리스크, 캐시플로우 리퀴디티 리스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얼마나 충분한 거니 이렇게 묻는 거라고요. 이때 말하는 또 밑에 나오는 리퀴디티, 자금 조달 능력 관점에서의 리퀴디티는. 자, 그래서 요걸 다 볼 거예요. 요거는 리퀴디티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그 다음에 우리 트레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는 요 두 가지를 다 다룹니다.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금 조달 능력 하게 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요게 중요해요. 능력. 첫 번째는 펀딩 코스트? 오케이, 그런 것도 자금 조달을 할 수는 있는데 이자를 갖다가 엄청 많이 주고 내가 갖고 올 수 있어 이런 것들은 아니죠. 사실 보게 되면 그런 걸 자금 조달 능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정상적인 비용으로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돈을 갖다가 어딘가 끌어올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금 조달 능력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벌써 그렇게 자금 조달 능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일단은 자금 조달 능력을 자금 조달을 외부에서 해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부에서도 자금 조달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처분하면 되죠. 돈으로 바꾸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자금 조달 능력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떤 것 자산 가지고 있나요? 뭐 예컨대 유동성 자산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 여기 예를 든다면 여기 이제 현금도 있고 뭐 국채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들고 있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빨리 돈으로 바꿀 수가 있죠. 이것도 내가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히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당연해요. 유동성 자산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뭐 부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거네.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거는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요 위에 있는 거 걱정 안 해도 되죠. 이거 돈을 어떻게 바꾸는 거지?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충분한 유동성 자산 가지고 있어.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 있어요. 라인 오브 크레딧. 자, 이거 외부에서 당신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이거는 외부 자금 조달이죠, 외부. 외부에서 reasonable price, 적정한 가격으로, 적절한 펀딩 코스트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돈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 거니.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 능력이나.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같이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는 건지를 갖다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보면서 스크리닝을 하면서 그때 그런 게 있었어요. 리퀴디티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팅 한다고 했어요. 리퀴디티 스트레스 테스팅 하고 난 다음에 뭐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컨텐츠 플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비상대책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비상대책에 보면은 뭐가 들어가겠어요? 주로 이런 내용 들어옵니다. 이런 거. 라인 오브 크레딧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 막 이제 들어오게 돼요. 자, 이제 이거전 포커스 한번 봅시다. 이거전 포커스 liquidity is extremely important for financial institution. 금융기관에 있잖아요.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유동성이라는 거는 현금이 흘러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현금의 흐름이라는 게 대단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candidate should be familiar with the concept of liquidity. liquidity의 컨셉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 컨셉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밑에 보면 associated with trading, 트레이딩과 관련된 liquidity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 이런 거는 이제 liquidity, 그 다음에 또 also be familiar with the liquidity funding risk, 펀딩과 관련된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두 가지 관점에서 유동성을 갖다가 관리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제 주제도 보게 되면요. 자산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또 부채를 갖다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는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요 두 가지를 관통하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두 가지 관통하는 방법, 관통하는 테크닉, 캐시플로 모델링이에요, 캐시플로. 현금을 갖다가 어느 타임에 얼마를 갖다 당신이 갖다 또 갖고 올 수 있는 거니, 돈이 언제 나가는 걸 갖다 얼마만큼 나가는지를 모델링을 하고, 들어오는 걸 갖다 얼마만큼 들어오고 모델링하고, 그게 정확한 모델링이 되게 되면 유동성 리스크를 갖다 우리가 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죠. 자, 밑으로 좀 오셔서 모듈 62.1 봅니다. 트레이딩 리퀴디티 리스크부터 먼저 볼게요. 먼저 그 에로 62.2에서 explain and calculate liquidity trading risk via cost of liquidation and liquid asset bar. 자, 이거 줄거 놓으세요. calculate 하라고 했어요. 뭘 calculate 했냐면 liquidity trading risk를 calculate 하라고 했는데, 자, liquidity trading risk는요 계량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트레이딩과 관련된 거래와 관련된 유동성 위험은 계량화시킬 수가 있다. 근데 계량화시키는 수단이 두 개 있어요. 도구가 첫 번째 cost of liquidation, 청산 비용.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iquid asset bar, 엘바라는 게 있습니다. 엘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방금 말했던 거는요, 둘 다 무슨 위험이에요? 무슨 위험을 갖다가 계량화시킨 거예요? 숫자로 나타난 거예요? 트레이딩과 관련된 리퀴디티 리스크를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금액으로 한번 말해봐. 이런 거라고요. 그 리퀴디티 리스크의 크기를 금액으로 한번 말해봐. 자, 바로 밑에서 솔번시라는 개념도 있고 리퀴디티라는 개념도 있는데, 솔번시와 리퀴디티 개념은 좀 다르죠. 솔번시는 지불 능력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솔번시는 보면 when exist, 솔번시는 지불 능력이 있냐 없냐로 판단이 되는데, when equity is positive, 그러니까 자산이 부채보다 크게 되면 equity가 양의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지불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리퀴디티는 그 자산이 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 자산을 갖다가 빨리 현금화 시킬 수 있니 없니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솔번시의 개념이라고 하게 되면, 리퀴디티는 자산과 부채의 크기를 비교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liquidity related to a company's ability to meet its obligation as they come due. 자산은 충분히 커요, 부채보다. 하지만 자산을 처분할 수 없는 자산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유동성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단지 크냐 작으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빨리 처분할 수 있냐, 이게 문제예요. In terms of trading, liquidity related to the case in which an investment can be unwound. 그래서 거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유동성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를 갖다가 빨리 can be unwound. unwound 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내가 처분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포지션을 청산한다는 이야기인데, 내 포지션을 빨리 청산할 수 있나요의 이야기입니다. 유동성이라는 개념. 트레이딩 관점에서. 자, 그리고 investment in large publicly traded equity securities are highly liquid. 자, 볼게요. 시장에서 대량으로 거래되는 게 있어요. 대량으로 거래되는. 그것도 상장이 되어 있는 주식. 그런 것들은 되게 유동성이 높죠. 당연히 보니까 대량으로 발행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 하게 되면 유동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Whereas non-investment grade debt and the emerging market equity security tend to have lower liquidity. 뭐 투자 부적격 등급의 채권 이런 것들이 되게 유동성이 되게 낮죠. 거래 잘 안 된다고요. 뭐 이머징 마켓 주식 거래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유동성이 되게 낮아요. 자, 바로 밑에서 for any given asset, its sale price is a function of its estimate. 또 중요한 면 나왔네요. 자, 어떤 자산 하나가 있어요. sale price. sale price는 처분 가격입니다. 보유 자산의 처분 가격. 자, 이 보유자산을 처분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이 처분 가격은 이런 것들의 함수다. 첫 번째, it's estimate value. 대충 이 정도 가격은 되는 거야 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추정하는 가격. 시장에 팔게 되면 이 정도 가격은 돼. 라는 추정 가격이 하나가 있고, sale price는 추정 가격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the speed with which sale needs to occur.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speed.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 거니, 아니면 천천히 팔아도 되는 거니. 빨리 팔려고 하게 되면 뭘 어떻게 팝니까? 부동산 시장에 가보게 되면은 중개사 사무실에 앞에 급매라고 붙어 있잖아요. 빨리 팔아야 되게 되면 우리가 약간의 로스는 감수하고라도 팔게 됩니다. 세일 프라이스가 에스티메이티드 프라이스보다는 좀 낮은 가격이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the quantity being sold, 팔아야 되는 물량이 많니 작니,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대량의 물량을 처분하려고 하게 되면 시장의 임팩트가 팍 가면서 가격이 확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the overall economic environment, 그리고 시장이 받쳐줄 수 있는 거니, 전체적으로 시장 경제가 그 물량을 충분히 소화시킬 만큼 그만한 경제가 돼 있는 거니,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몇 개 있어요? 셀 프라이스는 펑션 오브 뭐라고 했잖아요. 몇 개 있어요? 번호 몇 개 넣으세요. 1, 2, 3, 4 이렇게 해서 4개 있잖아요. 4개 번호 몇 개 넣으시라고요. 이런 것들이 함수다. 일단은 원래 공정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estimate price, 이게 공정가격일 것 같아. 내가 추정하는 가격,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팔아야 되는 거니, 파는 물량은 어떻게 되는 거니, 시장 상황은 어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실현되는 sale price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게 대해서는 좀 하나씩 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페이지 넘겨보세요. 페이지 2페이지에서 이 페이지의 세 번째 문장 봅시다. large position. 물량이 되게 많은 경우인데, 이제 되게 많은 내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Large positions are vulnerable to predatory trading. predatory trading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크레딧 리스크에서도 공부한 적이 있고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약탈적 트레이딩. 뭐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긴 하지만 가끔씩요, 이것도 그 뉴스 듣다 보게 되면, 경제 뉴스 듣다 보게 되면 가끔씩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해요. predatory trading. 자, predatory trading은 이런 거죠. predator라는 게 되게 약탈자잖아요. 내가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처분하고 시장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누군가 경쟁자가 알아요. 그때는요, 제가 이걸 처분하기 전에 미리 있잖아요. 그죠? 숏을 치거나, 거기서. 그 가격 떨어질 거라고 숏을 치거나, 아니면 미리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처분을 해서 가격을 낮춰서 저한테 데미지를 입히는 게 predatory trading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포지션이 되게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이럴 때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몸집이 가벼운 있잖아요. 그런 트레이더들이 빨리빨리 시장에서 자기 물량을 던지고 나올 때에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를 나는 그대로 몸으로 떠안아야 됩니다. 내 거는 빨리 처분이 안 되니까. 자,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상대방이 하는 거를 predatory trad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which exists when market participants who are aware of another party 뭔가 안다니까요. aware 뭐 알고 있어요. 다른 상대방이 they need to liquidate large position. 제가 이런 large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포지션 갖다가 청산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아요. 나의 경쟁자가. 그런 사람들이 execute similar trade to profit. 비슷한 거래를 갖다가 있잖아요. 그죠? 미리 해버리는 거죠. 자기는 이익을 보고 나는 손해를 보게끔 만들 목적으로. 그래서 예를 든다면, pending large transaction to close out the short position would involve a large purchase of shares which another companies can profit from by placing buy orders before the large purchase close out. 이 말 이해되십니까? 자, pending large transaction to close out short position. close out short position. 원래 포지션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포지션은요, short 포지션이었습니다. short 포지션이라는 게 공매한 거잖아요. short 스탁을 한 거죠. 빌려서 판 포지션인데, 자, 이 숏 포지션을 갖다가 제가 클로즈 해야 됩니다. 이 숏 포지션을 클로즈 하는 거를, 포지션을 갖다가 이제 막아야죠. 막는 거를 숏 커버링이라고 해요. 숏 포지션 커버하려면, 포지션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숏 포지션은 뭐가 숏 포지션이죠? 어떤 스탁에 대한 숏 포지션은요, 이 숏 포지션은 뭐가 숏 포지션입니까? 근데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제가 숏 포지션이다 이러면 그게 뭘 한 거예요? 주가 하락에 배팅했다? 가 아니고, 물론 이제 포지션을 잡을 때는 방향을 보고 내가 포지션을 잡죠. 이 주가가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를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스탁에 대한 롱 포지션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주가가 올라갈 걸로 예상했으니까 제가 롱 포지션을 했어요. 숏 포지션은요, 주가가 내려갈기 때문에 내려갈 걸로 예상을 했으니까 제가 숏 포지션 했는데, 내려갈 걸로 예상하고 제가 숏 포지션 잡는 거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제가 빌려서 파는 거예요. 자, 주식을 빌려서 판 포지션이 숏 포지션입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빌려서 팔았으니까 제가 뭘 갚아야 될 텐데, 나중에 뭘 갚아야 되겠어요? 주식을 빌렸으니까 주식으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으로 갚으려면 주식을 도로 사야 된다고요. 도로 사야. 근데 제가 무슨 포지션이면 large short 포지션입니다. 대량으로 빌려서 공매를 쳤어요. 그런데 빌려준 쪽에서 저보고 빨리 주식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때는 주식을 갚아야죠. 그게 이제 숏 커버링을 해야 되는데, 주식을 갚으려고 하게 되면 저한테는 주식이 없으니까 주식을 사야 됩니다. 얼마만큼 사야 된다고요? 대량으로 사야 된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숏 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해서 제가 주식을 대량으로 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 경쟁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가격을 미리 올려놓자. 미리 사놓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주식을 사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놓습니다. 그래도 가격도 적당히 올라가 있죠. 그러면 제가 주식을 갖다 대량으로 사야 되니까 제가 그 주식을 대량으로 사게 되면 이미 주식을 사놓은 그 사람은요, 주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수익을 얻게 됩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런 것들이 프레디티 트레이딩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거 잠깐 봅시다. Liquidity requires transparency. 별것 아니지만 유동성이 제대로 확보가 되려고 하게 되면요, transparency, 이 거래가 굉장히 투명해야 됩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 상품이 어떤 구조인지를 잘 알아야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데, 상품이 복잡하게 되면요,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된다고요. 그거 분석하기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겁나서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유동성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그 liquidity required transparency 패러그램에서 둘, 넷, 다섯 번째 볼까요? When이라고 되어 있는 거 봅니다. When the credit crisis occurred in 2007, 2007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왔잖아요. 그때에 the lack of financial models and information needed to properly value investment. 자, 투자를 누군가는 금융기관들이 했는데 이 투자의 가치를 적절하게 판단하기 위한 정보도 부족하고 모델링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 자산은 왜 있었어요? 그런 류의 자산들. Securitized product, 자산 유동화 증권.
CDO라든지 이런 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런 류의 상품을 갖다가 제대로 평가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 CDO와 같은 이 Structured Product의 현금 흐름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론 포트폴리오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 론 포트폴리오 위험을 제대로 계량화를 해야만이 밸류에이션이 제대로 될 텐데, 근데 론 포트폴리오 정보를 정확히 잘 모르고 있으니 밸류에이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거 투자하겠습니까? 투자를 잘 안 하게 된다고요. 그럼 가치가 자꾸 떨어지게 되죠. 거래가 실종이 되게 됩니다. 들고 있는 사람은요, 유동성이 사라지면서 계속 손해를 보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유동성이 확보가 되려고 하게 되면, 거래 유동성이 확보가 되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포메이션 어스미트리, 정보의 비대칭이 없어야 돼요.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내가 아는 정보가 같다. 이렇게 돼야만이 있잖아요. 그래야 그래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데, 심각하게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게 되면 유동성이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그게 자산 유동화 시장이었어요. 2007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시절에. 잘 떼고 계신 거죠? 무슨 말인지. 자, 잠깐 쉽시다. 2페이지 중간쯤 봤어요.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또 봅시다.